부산에 사는 김영자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며 터득한 예리한 관찰력이었죠. 그런 영자 할머니가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손등에 소독약 냄새, 무릎에 멍자국, 그리고 절대 열지 말라고 당부한 베란다 수납 창고까지. 처음엔 사소한 의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위험이 가족을 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연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영자 할머니는 가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1. 부산 남구의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김영자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아래층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했던 습관 때문인지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 눈이 몸에 배어 있었죠. 엄마, 오늘 아라 만나러 가시죠. 아들 김재훈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의료기기 회사에서 만난 여자와 사귄 지 석 달 만에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렇고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나자고 했니? 남포동 카페에서요. 아라가 어르신들 건강검진 봉사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엄마랑 이야기 나눌 게 많을 것 같아서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료기기 방문 상담을 하는 여자가 건강검진 봉사까지 한다는 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서아라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훈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라가 일어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영자는 악수를 받으며 아라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등에서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고 손가락 끝이 거칠었습니다. 어머님, 커피 뭘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아라가 주문을 하러 가는 사이 영자는 아라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봤습니다. 무릎 부근에 작은 멍자국이 보였는데 넘어진 자국 같기도 하고 부딪힌 자국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재훈 씨 말로는 응급실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냥 일이었어요. 아라 씨는 어떤 봉사를 하신다고 했나요? 혈압이나 혈당 측정 같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이요. 독거 어르신들이 병원 가기 어려워하시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라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말은 진실해 보였지만 눈빛에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 부탁인데요? 저희 집 베란다 수납 창고 말인데요. 짐이 너무 많이 쌓여서 위험해요. 열지 말아달라고 재훈 씨한테 말해뒀거든요. 영자는 잠시 멈춰서 아라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짐이 쏟아질까봐 걱정돼서요. 정리할 시간이 나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결혼식은 한 달 뒤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양가 모두 작은 규모로 진행했는데 아라의 친정 쪽은 부모님만 오셨습니다. 재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그러게요. 아라가 정말 착해 보여요. 하객들 사이에서 좋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자도 겉으로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재훈의 모습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굴색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식사량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재훈아, 요즘 어디 아픈데 없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간헐적으로 어지러워하는 모습이나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는 것도 눈에 띄었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아라의 행동이었습니다. 재훈이 아파 보인다고 걱정하면서도 정작 병원에 가자고 하면 괜찮다며 말렸습니다. 어머님, 재훈이 원래 예민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금세 몸에 나타나거든요. 그래도 한번 검사해보는 게 좋을 텐데. 조금 더 지켜보다가 안 좋으면 그때 가요. 손자 민우가 태어난 후에는 가족의 관심이 모두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아라는 정말 헌신적인 엄마였고 영자도 손자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가끔 봉사활동 나가야 해서 부탁드리는데. 당연한 일이지 뭘.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영자는 작은 노트에 이상한 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관찰하며 기록하던 습관이 다시 살아난 거였죠. 재훈의 식사량 변화, 아라의 외출 빈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집안의 어색한 분위기까지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2. 어머님, 오늘 동래구 쪽으로 어르신 건강체험 행사 가야 해요. 아라가 큰 가방을 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외출이 부쩍 늘었습니다. 혈압계랑 공기청정기 체험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독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라를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왜 이렇게 자주 봉사활동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라가 나간 후 영자는 재훈의 아침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 2그릇은 뚝딱 비우던 재훈이 요즘은 한 그릇도 다 못 먹었습니다. 재훈아, 밥 좀 더 먹어라. 배가 안 고픈데요, 엄마. 재훈의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영자는 재훈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재어봤습니다. 맥박이 좀 빠른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냥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영자는 이게 단순한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는 소리도 자주 들렸고 손떨림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우를 돌보다가 아이의 취침 가방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의료기기 홍보용 스티커 몇 장과 함께 낯선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어디서 났니? 몰라요, 할머니. 아이는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영자는 메모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전화번호 옆에 배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라야, 잠깐 와봐. 아라가 외출해서 돌아온 후 영자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민우 가방에서 이게 나왔는데 뭔지 아니? 영자가 메모지를 보여주자 아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행사에서 만난 어르신 중에 연락처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요. 왜 민우 가방에 있었을까? 제가 실수로 넣었나 봐요. 미안해요. 아라는 서둘러 메모지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아라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베란다에 빨래를 널러 나가다가 수납 창고를 봤습니다. 문고리에 새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없던 스프링형 자물쇠였습니다. 아라야, 창고에 자물쇠를 왜 달았니? 아, 그거요. 민우가 혼자 열어서 다칠까봐 걱정돼서요. 그래도 미리 말해줘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깜빡했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가 봉투에서 영수증 하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주워서 보니 어르신 건강박람회 참석자 명단 인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단을 인쇄한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면 왜 참석자 명단이 필요한 걸까요? 재훈이 먹던 약을 확인해 봤습니다. 원래 처방받던 위장약 봉투가 비어 있었는데 안에는 건강보조제 스티커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훈아, 약은 다 먹었니? 네, 엄마. 아라가 새로 사준 게 있어요. 뭔 약인데? 비타민 같은 거라고 했어요. 영자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재훈의 증상을 보면 저혈당 같은데 비타민으로는 해결될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응급수술비요, 응급수술비. 아이가 이불을 꽉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서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수술비라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저혈당 증상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증상을 보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자는 수첩에 보건소 상담 일정을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상했던 점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베란다 수납창고, 민우의 잠꼬대, 아라의 잦은 외출, 재훈의 건강 악화.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것 같았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30년간 일한 직감으로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며느리 서아라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영자는 아라가 외출한 틈을 노려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리 복잡한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할 때 잠긴 캐비닛 여는 일이 많았던 경험이 있었죠. 머리핀 2개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건드렸습니다. 몇 분 후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이게 뭐지? 수납 창고 안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식 캐리어 하나와 색깔별로 나뉜 투명 폴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폴더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표지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독거 여부, 손자 유무, 연금 수령액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배정옥 독거 손자 2명, 국민연금 120만 원, 예금 추정 3천만 원.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봉사활동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폴더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파란 스티커가 붙은 폴더에는 연금이 많은 어르신들 명단이 있었고 금색 스티커에는 우선 연락 대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손주 보유, 파란색은 연금 넉넉, 금색은 우선 타겟. 폴더 맨 앞쪽에는 행사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통화할 때 사용할 스크립트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사고를 당했어요.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비가 필요해요. 영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캐리어도 열어봤습니다. 안쪽 포켓에는 부산 전역의 지도가 접혀 있었고 어르신 행사가 열리는 장소들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해운대구, 동래구, 서구, 남구. 모두 아라가 봉사활동 간다고 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다른 메모지에는 가명 사용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영, 박선희, 이은주. 모두 아라가 사용한 이름들인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모든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할 때의 습관대로 촬영 시각과 위치까지 메모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하게 남겨놔야 해. 촬영을 마친 후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자물쇠도 다시 잠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였습니다. 재훈이한테 말해야겠다. 재훈이 퇴근하자마자 영자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재훈아, 이걸 좀 봐라. 뭔데요, 엄마? 사진을 본 재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너네 집 베란다 수납 창고에서. 엄마, 왜 멋대로 열어봤어요? 재훈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재훈아, 이게 뭔지 모르겠니? 이건 사기야. 사기가 아니라 행사 고객 리스트예요. 아라가 회사 일로 관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손자 사고 났다는 스크립트까지 있는데.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에요.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재훈은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답답했지만 일단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라는 평소보다 더 밝게 봉사활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독거 어르신들이 정말 외로워하세요. 제가 가면 정말 좋아하셔요. 그렇구나. 아라가 참 착하다. 혈압 재드리고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라를 칭찬했습니다. 영자만 혼자 의심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촬영한 사진 중에서 별표가 가장 많이 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배정옥이라는 이름의 할머니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배정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봉사 관련해서 연락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 그거요. 있어요. 그런데 왜 물어보세요? 제가 그 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좋아요. 영자는 배정옥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왔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4. 영자는 배정옥을 남천동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생각보다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죠. 네, 김영자라고 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준비해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런 명단 본 적 있으세요? 배정옥이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 이름도 있네요. 제 며느리가 가지고 있던 건데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배정옥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 이런 일이 또 생기는구나. 또요. 사실 저희 집이 예전에 손자 사고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남편이 3천만 원을 보내줬거든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때는 정말 우리 손자 목소리 똑같았어요. 울면서 할아버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나중에 진짜 손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사기더라고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배정옥의 이야기를 들으니 영자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옥 씨,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 부탁인데요? 혹시 또 연락 오면 녹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간이랑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이런 나쁜 사람들은 꼭 잡아야 해요. 두 사람은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자세히 상의했습니다. 일단 녹취부터 하고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증거를 모아보는 중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재훈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확인해 본 결과 아라가 정말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엄마, 그만해요. 아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명단에 어르신들 예금액까지 적혀 있는 거니? 그건 회사에서 관리하는 고객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재훈은 여전히 아라를 믿었습니다. 영자는 답답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흘을 기다린 끝에 배정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 씨, 연락 왔어요. 전화요? 아니요,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예요. 들어보세요. 배정옥이 음성 메시지를 재생해줬습니다.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민우예요. 저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사고가 났는데 수술비가 필요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와주세요. 아파요. 음성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우가 울먹이며 수술비를 재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제 손자 목소리예요. 진짜요? 네, 확실해요. 어떻게 아이 목소리를 녹음한 건지.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옥 씨, 이거 녹음해뒀죠? 네, 다 녹음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워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더 심각한 건 아이까지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라가 민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영자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우야, 할머니한테 와봐. 할머니. 아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영자는 민우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이야기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5. 영자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라의 반응을 확인하려면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라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어머님, 갑자기요? 응, 오랜만에 둘이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럼 좋죠. 어디서 만날까요? 남포동 중국집 어때? 거기 음식 괜찮던데. 네, 12시에 만나요.
영자는 배정옥에게도 미리 연락했습니다. 정옥 씨, 오늘 제가 며느리랑 만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뭘 도와드릴까요? 11시 50분 정도에 알아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짧게만 하고 끊으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아무 말이나 하다가 끊으세요. 중요한 건 발신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식당에 먼저 도착한 영자는 자리를 살폈습니다. CCTV 위치와 각도를 확인하고 아라의 표정을 잘 볼 수 있는 자리를 골랐습니다. 아라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와 계셨네요. 응, 메뉴나 보고 있었어.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습니다. 영자는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11시 50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우가 요즘 할머니만 찾아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 할머니도 민우가 예뻐. 바로 그때 아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아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아라가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이 바로 끊었습니다. 배정옥이 계획대로 한 것이었죠. 누구였어? 모르는 번호네요. 스팸 전화인가 봐요. 하지만 아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테이블 아래에서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정말 많더라. 그러게요, 어머님. 아라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라야, 요즘 봉사활동은 어때? 네, 잘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그런데 혹시 배정옥이라는 분 아니? 아라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누구요? 배정옥 할머니. 내 친구가 그분 아신다고 하더라. 아, 잘 모르겠어요. 아라는 식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뭔 일인데?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민우 데리러 가야 해요. 아라가 서둘러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영자는 아라의 등 뒤로 문자 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자도 급히 식당을 나와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선생님, 민우는요? 아, 할머니세요. 민우 엄마가 데려가셨어요. 언제요? 30분 전쯤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자는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일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해서 현관 쪽을 보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토바이 2대가 주차되어 있고 헬멧을 쓴 남자 둘이 집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건물 모서리에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들이 큰 캐리어와 서류 봉투를 오토바이에 실었습니다. 빨리 해, 시간 없어. 알겠어, 형. 영자는 휴대폰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촬영했습니다. 시간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영자는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란다 수납 창고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캐리어와 폴더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라야. 집안을 둘러봤지만 아라와 민우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우랑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며칠 있다가 연락드릴게요.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상황이 심각해진 걸 알았습니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아라랑 민우 어디 갔는지 아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짐을 가져갔어. 뭐라고요? 빨리 집에 와봐. 큰일 났어. 영자는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시간, 그리고 아라의 동요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경찰에 신고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6. 영자는 전직 동료인 박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현재 지역 보건소에서 의경 협력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선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 경찰서 아는 사람 있지? 있어요, 왜요? 며느리가 사기를 치는 것 같아. 증거도 있어. 진짜요? 어떤 증거인데요?
영자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녹취 파일, 명단 사진, 차량 번호판, 동선 메모까지 한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바로 형사과에 연결해 드릴게요.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가 영자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체계적인 자료는 처음 봐요.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오토바이 번호판도 정확히 찍으셨네요. 이거 도난 신고된 차량이에요. 형사는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범인들이 전과자 명의로 대여폰을 사용한 기록도 있어요. 아라씨 행사 동선과 오토바이 위치 기록이 겹치는 시간대가 맞네요. 그럼 정말 사기가 맞는 거네요. 네, 확실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형사가 재훈의 건강검진을 제안했습니다. 아드님 건강 이상 있으시다고 했죠. 한번 정밀검사를 받아보세요. 왜요? 이런 사기꾼들이 가족을 조종할 때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후 재훈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드님 혈액에서 미량의 살충제 성분이 탐지됐어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살충제요? 네, 농약 계열 대사체예요. 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어지럼이나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아라가 재훈이한테 독을 먹인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가 관찰하신 야간 증상도 저혈당과 독성 반응이 섞인 양상이에요. 영자는 재훈의 증상을 정리한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진 경험을 살려 작성한 상세한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이 소견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법정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아라씨 공범들이 부산항 인근 창고에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항요? 네, 배정옥 할머니 통화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해외 발신 중계번호가 반복돼요. 그럼 해외로 도망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긴급 통보를 내렸어요.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고요. 형사는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주변으로 수사를 집중하고 있어요. 곧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영자는 민우 걱정이 컸습니다. 민우는 괜찮을까요? 아이는 안전할 거예요. 범인들도 아이를 해칠 이유는 없어요. 그래도 걱정돼요. 할머니, 지금까지 정말 잘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큰 사기단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배정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 씨,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내일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해요. 녹취 파일이 결정적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옥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모료, 이런 나쁜 사람들은 꼭 잡아야죠. 영자는 재훈과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괜찮다. 너도 속은 거잖아. 아라가 그럴 사람인 줄 몰랐어요. 독까지 먹인 걸 보니까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 곧 잡을 거야. 민우도 무사히 데려올 거고. 영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범죄자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민우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곧 이 악몽 같은 일이 끝날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부산항에서 용의자들을 발견했어요. 지금 출동하고 있어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7. 새벽 5시 영자는 형사의 전화를 받고 급히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국제여객 터미널 주차장에서 발견했어요. 민우는 괜찮나요? 네, 아이는 안전해 보여요. 하지만 상황이 좀 복잡해요. 현장에 도착하니 경찰차와 해경 차량들이 주차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1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아라가 민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영자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협상팀 형사가 영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라 씨가 아이랑 함께 출국하려던 것 같아요. 배표도 이미 끊어놨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협상 중이에요.
아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시간을 두고 설득하고 있어요. 영자는 민우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아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협상팀은 의료진과 함께 아이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체온이나 스트레스 수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보여요. 아라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형사님, 저 사람이 전화하려고 해요. 이미 통신을 차단했어요. 공범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아라의 표정이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영자는 민우가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호흡을 천천히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아이들을 진정시킬 때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보고 숨 크게 쉬어봐. 아이가 할머니를 따라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떨림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라가 아이의 변화를 느꼈는지 더욱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 씨, 진정하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협상팀 형사가 확성기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공범들도 이미 체포됐어요. 아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는지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민우만은 보내주세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라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이부터 보내주세요. 그러면 순순히 따르겠어요.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영자는 민우와 계속 교감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안정되는 게 보였습니다. 마침내 아라가 민우를 놓아줬습니다. 민우야, 할머니한테 가. 아이가 영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영자는 민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 민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라는 그제야 체포에 순응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모든 긴장이 끝났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나왔어요. 형사가 영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명단, 통화 스크립트, 음성 편집 파일, 해외 송금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어요. 그럼 확실한 증거가 다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가요? 아라 씨 전 남편이 2년 전에 사망했는데 당시 농약 성분 섭취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영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전 남편도.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민우는 영자 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다, 민우야. 모든 게 끝났어. 부산항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마침내 진실이 모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민우를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8. 6개월 후 부산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서아라에게 특수사기, 아동학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전 남편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영자는 담당 형사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큰 사기단을 해체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할머니의 관찰력과 기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재우는 병원에서 꾸준히 해독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검사 결과 어때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 독성 성분이 거의 사라졌어. 다행이에요. 재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도 다시 핏기가 돌았고 식사량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아동심리상담센터에서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습니다. 민우가 많이 안정됐어요. 유치원 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했는데 할머니랑 있을 때 가장 편안해해요. 영자는 민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할머니, 나쁜 사람들 다 잡혔죠? 그래, 민우야. 이제 안전해. 할머니가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동네 경로당에서 영자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영자 씨, 어르신들한테 사기 예방 교육 좀 해주세요. 제가요. 요즘 손주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아서요. 영자 씨 경험이 정말 도움될 거예요. 영자는 매주 목요일마다 경로당과 구청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손자 목소리라도 절대 바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확인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주변 가족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어르신들은 영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제 경험담이라 더욱 생생했습니다. 배정옥은 이번 사건으로 시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옥 씨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안 당했어요. 뭐료 영자 씨가 더 대단하죠. 우리 둘 다 잘한 거죠. 두 사람은 이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자주 만나서 민우도 돌봐주고 동네 일도 함께 했습니다. 정옥 씨, 민우가 정옥 할머니도 좋아해요. 나도 민우가 손자 같아. 부산 전역에서 사기단 일망타진 수사가 계속됐습니다. 부산항 일대 대리 수거책들 모두 검거했어요. 모집책까지 찾았나요? 네, 서울 쪽 조직까지 연결돼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재우는 배정옥의 소개로 지역사회복지사와 협력해 아이 돌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육아하는 부모들을 위한 네트워크예요. 좋은 일이네. 정옥 할머니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지역에서 서로 도우며 살자고. 영자는 가족 내부의 소통 방식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상의하기로 했어. 네, 엄마.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대화하자.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됐다.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지역 보건소에서는 이번 사건을 사례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의료인의 관찰력이 가족을 구한 대표 사례예요. 그렇게까지 할 것 없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의미 있는 사례예요. 부산 남구청에서도 영자를 모범 주민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영자 씨의 용기와 지혜가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자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영자는 민우와 함께 부산항을 바라보며 산책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기가 나쁜 사람들 잡힌 곳이죠. 그래, 민우야.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할머니가 영웅 같아요. 할머니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민우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할머니한테 말해. 네, 할머니. 할머니가 다 해결해 주실 거죠. 영자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의 분노와 답답함이 이제는 따뜻한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 아이가 안전해졌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사람들을 구해왔던 영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가족을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부산항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저녁 영자와 민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